네, 안녕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히 2025년 1분기 실적을 중심으로 현 상황과 또 미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사실 사업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부터 해서 최근 실적까지 핵심적인 내용들만 딱 뽑아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같이 짚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사업 구조부터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아래에 어떤 회사들이 있고 주로 돈은 어디서 벌어들이고 있나요? 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는 그 발전소 건설, 그러니까 EPC라고 하죠.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 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 사업, 이게 핵심이고요. 이걸 연결 기준으로 보면 건설기계 쪽에서 아주 잘 나가는 두산 밥켓 아시죠? 그거랑 또 연료전지 사업하는 두산 퓨얼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주요 자회사로 있습니다. 아, 밥캣이랑 퓨얼셀이요? 네, 그래서 2025년 1분기 전체 매출을 보면 한 3조 7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꽤 크네요. 그쵸?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두산 밥켓 매출이 거의 2조 1천억 원. 그러니까 전체의 한 56% 가까이 돼요. 와, 절반 이상이네요. 네, 정작 두산 에너빌리티 본체는 한 1조 5천억 원, 41% 정도 되고요. 두산 퓨얼셀은 한 3%가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익은 좀 어떤가요? 매출 비중이랑 비슷하게 가나요? 이익은 또 다릅니다. 1분기 전체 영업이익이 1,425억 원이었는데 여기서 두산 밥켓이 혼자서 1,139억 원을 벌었어요. 야, 밥캣이 거의 다 벌었네요. 그렇죠. 반면에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는 오히려 14억 원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밥캣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밥캣이 든든하게 받쳐주는 건 좋은데 결국 시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본업, 그러니까 그 원자력이나 가스터빈, 해상풍력 이런 핵심 사업들이 잘 되는지를 볼 텐데요. 요즘 이쪽은 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자력 쪽은 최근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있잖아요. 거기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게 아주 큰 소식이었죠. 네네, 그거 중요하죠. 그리고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 쪽도 적극적인데요. 뉴스케일 같은 여러 SMR 기업들하고 기자재 공급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창원 공장에 아예 SMR 전용 생산 라인도 만들고 있어요. 투자도 하고 있고요. 심지어 AM이라고 3D 프린팅 같은 그런 혁신 제조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오, SMR 쪽에 상당히 공을 들이는군요. 가스터빈은요? 가스터빈은 2023년에 자체 개발한 대형 모델이 상업 운전을 시작했어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 자신감이 붙어서 그런지 수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해도 사우디 같은 데서 대형 복합발전 EPC 계약을 3건이나 따냈어요. 3건이나요? 이야. 네. 그리고 앞으로는 수소를 섞어서 태우거나 아예 수소만으로 돌리는 그런 기술까지 개발하고 있으니까 이쪽도 기대가 좀 크죠. 해상풍력은 좀 어떤가요? 이것도 신사업으로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해상풍력은 아직 규모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8MW급 자체 모델 공급 계약을 따냈고요. 또 지멘스 에너지랑 손잡고 안마 해상풍력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기로 했어요. 이것도 이제 차세대 먹거리로 키우려는 의지가 확실히 보이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사업 현황을 봤는데 그럼 재무 상태를 좀 더 자세히 보죠. 1분기에 보니까 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던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영업이익은 흑자였잖아요. 네, 맞아요.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1,425억 원 흑자였는데 장기순 손실이 689억 원 발생했어요. 적자 전환한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 별도 기준으로만 봐도 252억 원 순손실이고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지분법 손실 증가예요. 이게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투자한 다른 관계 회사들 있잖아요. 그 회사들 실적이 안 좋으면 그 손실 일부가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에도 반영되거든요. 그 영향이 컸고요. 금융비용 증가 같은 요인도 좀 있었습니다. 아, 투자하는 회사들 실적 영향이군요. 재무 건전성 지표 같은 건 어떤가요? 부채 비율이라든지. 네,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 연결 부채 비율이 한 219% 정도 됩니다. 이게 아주 낮다고 할 수는 없는 수준이죠. 좀 높은 편이네요. 네, 다만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수주 잔고가 별도 기준으로 5조 7천억 원 이상 꽤 많이 쌓여 있고요. 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도 1분기에 1,000억 원 넘게 플러스 유입이 됐어요. 돈은 잘 돌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다시 그 원전 얘기로 좀 돌아가서 체코 원전이나 SMR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팀 코리아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자로라던가 증기 발생기 같은 핵심 설비 공급을 맡게 될 걸로 보입니다. 수조 금액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걸 성공적으로 잘 해내면 해외 원전 시장에서 두산 에마빌리티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SMR은요? 아직 시장에 본격적으로 열린 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SMR은 아직 시장 초기 단계인데 그래서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뉴스케일 말고도 여러 개발사들하고 협력하면서 이 초기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용 생산 라인 구축 같은 투자는 단순히 만드는 걸 넘어서 나중에 대량 생산할 때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춰서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읽힙니다. 그렇군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죠. 두산 에너비어리티에 투자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또 어떤 점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리스크 요인 같은 거요. 네, 투자 포인트, 그러니까 성장 기회는 역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말씀드린 대형 원전 수주 기회, 그리고 SMR 시장이 열렸을 때 얻을 수 있는 수혜, 이게 가장 크고요. 둘째는 자체 개발한 가스터빈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주를 계속 늘려나가고 또 관련된 서비스 사업까지 성장시키는 것. 셋째는 해상풍력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성과를 내는 것. 이 세 가지가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회는 분명해 보이네요. 리스크는요? 리스크 요인도 당연히 있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부채 비율 200%가 넘는다는 건 여전히 재무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기 변동이나 원자재 가격 변동성 이런 거는 항상 고려해야 하는 변수죠. 또 각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사업 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정책 리스크도 무시 못하죠. 네. 그리고 금리 같은 금융시장 변동성도요. 특히 해상풍력처럼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는 금리 상승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보면 일부 소송 같은 것도 진행 중인 게 있더라고요. 이런 점들도 참고는 하셔야겠죠. 알겠습니다. 결국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의 성장 잠재력은 분명히 있는데 현재의 재무적인 부담이나 여러 외부 변수들을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가느냐, 이 균형이 중요해 보이네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의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에 대해 다각도로 잘 짚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원자력, 가스터빈, 그리고 해상풍력이라는 이 세 개의 큰 축이 앞으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성장해주느냐가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데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